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1장의 마지막 단원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1장의 내용이 뭐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챕터들에 비해서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이제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혹은 해석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1장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복습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복습의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배웠던 이제 뭐 물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미적분학, 그리고 이제 공업수학, 그리고 이제 작년에 배웠던 이제 회로 이론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요. 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1장을 잘 이해해야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장에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요. 1장 1절에서부터 1장 3절까지의 내용인 이제 신호와 관련된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호와 관련된 내용 중에 우리가 이산 시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연속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산 시간과 연속 시간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올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연속 시간을 먼저 설명하고 이산 시간, 그 다음에 이산 시간을, 그리고 이산 시간을 먼저 설명하고 이제 연속 시간을 먼저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자,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둘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갖다가 또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 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이제 신호와 관련해서 이제 주기 신호와 이제 비주기 신호를 이제 나누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주기 신호를 정의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비주기 신호를 보는지에 대한 자, 정의에 입각한 것을 이제 항상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상적인 시스템을 이제 가정하고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적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 1.6절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 뭐 순서가 이제 뭐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이제 선형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그 프로퍼티가 나올 텐데 가장 이제 많이 쓸 내용이 리니어 시스템과 이제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그리고 약간은 이 두 개의 성질에 비해서는 약간은 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리니어 시스템과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을 갖다가 어, 먼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를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될 텐데요. 말 그대로 이상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얘기할 거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선형 시스템이잖아요. 뭐 이제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선형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자, 비선형 시스템에 비해서는 예측이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죠. 자, 어떤 이제 직선의, 그러니까 뭐 x와 y라는 그런 x축과 y축이 있을 때 y equal 뭐 ax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이 비교적 쉬운 뭐 지금 a 값만 정해지면은 x와 y 값이 뭐 자연스럽게 매핑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 자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정의하는 것은 아마 뭐 많은 학생들이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자 시간과 관련해서 어 디펜던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뒤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이제 바라보는데, 혹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분석할 때마다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이 시스템은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분석이 불가능한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지니까요, 성질이. 근데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시점에 이 시스템을 바라보아도 같은 성질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입니다. 자, 일단은
이것을 이제 뭐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것은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시작할 거고요. 일단 큰 그림을 먼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지금 뭐 큰 그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이제 강의를 시청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장점을 이제 충분히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이, 그러니까 1장 혹은 뭐 지금 뭐 1.6절 내용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의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것의 이제 어떤 의미적인, 그러니까 수학적인 것 혹은 물리적인 의미를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뭐 어떤 뭐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니어 시스템과 타임 인베리스 시스템을 갖다가 합쳐서 우리가 LTI 시스템이라고 이제 앞으로 부를 거고요. 그래서 뭐 리니어 타임 인베리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예측 가능하고 이제 이상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룰 이제 프로퍼티들은 뭐 메모리 시스템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흔히 생각하는 이제 기억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다 없다에 관련된 것이고요. 메모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과거의 어떤 결과나 과거의 입력들을 갖다가 이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뭐 그런 컨셉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쓰는 것도. 그래서 자 다음엔 이제 인버터블 시스템이고요. 이제 가역이냐 비가역이냐는 이제 뭐 원톱 매핑이 이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에 대한 얘기고, 뭐 사실 뭐 영어로 써 있고 이제 뭐 가역 비가역을 우리가 좀 어렵게 이제 어 느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나 뭐 지금 미적분학에서 이미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커절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마 처음 들을 거고요. 이것은 이제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냐 아니면 불안정한 상태냐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뭐 딱 봤을 때 이게 안정인지 불안정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제 따져본다면 리니어 시스템하고요,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 그리고 이제 커절 시스템이 이제 비교적 많이, 앞에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커절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성질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또 외웠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과 관련해서는 중간고사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떻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 시스템이 리니어냐 아니면 타임 인베런트냐 메모리 시스템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써 있는 6개의 프로퍼티에 대한 문제를 뭐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낼 거니까, 자, 항상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정의를 반드시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정의에 입각해서 이게 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놈 시스템 과목에 대해서 많이 어렵다라고 지금 이제 쪽지를 주고 있는데,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는데, 사실 이제 특히나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사실 지금 뭐 우리가 맨 앞에 1장 1절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스템을 정해야 하는데, 시스템 결국은 이제 수학식 혹은 뭐 함수식으로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건 당연한데, 내가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좀 우리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수학의 내용들을 간단하게나마 좀 한번 좀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훑어보고 이 과목을 다시 보면 아마 쉽게 비교적 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고요. 자,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면 선형성을 만족하는 이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선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자, x1이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y1이라고 하는 출력이 나온다라고 하고, x2란 입력이 들어갔을 때 y2란 출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x1 더하기 x2의 출력이 들어가게 되면, 자, y1 더하기 y2의 출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AX1, 자 X1이라는 입력에 가중치가 붙고 지금 X2라는 입력에 B라는 가중치가 붙게 되면 그것의 결과에도 같은 가중치만큼이 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선형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중첩의 원리로서 이제 많이 활용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컨티뉴어스 타임이 있고,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이 있는데, 뭐 위에 아래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선형성에 있어서는 둘 간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보시면 x1이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y1인 거고, 그때 a라는 가중치가 붙게 되면 결과에도 가중치가 a가 붙고, 그리고 x2라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y2라는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건데, b라는 가중치가 붙었을 때 그 역시도 결과에도 역시 b라는 가중치가 붙고, 그 입력의 합을 취하게 되면 결과에도 합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형 시스템의 성질입니다. 자, 뭐 디스크리트 타임도 이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yt는 t 곱하기 xt라고 하는 지금 그 식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이 있는데 이게 선형성을 가지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비선형 시스템이냐를 갖다가 이제 판단하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예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정의에 입각해서 x3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ax1 더하기 bx2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자, y3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y3는 자, 지금 여기 있는 식에다가 y3를 구하기 위해서는 x3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tx3가 되는 거고요. 자, x3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정의하기를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x3 대신에 지금 위에 있는 이것을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풀어쓰게 되면 a 곱하기 t의 x1 그리고 b 곱하기 t의 x2가 되게 되고, 자, t의 x1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y1 그리고 t의 x2가 결과적으로는 y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a y1t 더하기 b y2t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x1이라고 하는 입력에 a라는 가중치를 곱하고 x2라는 입력에 b라는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결과가, 자, y1이라고 하는 출력에 a라는 가중치를 곱하고 y2라고 하는 출력에 b라는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형성의 정의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얘기한 이 시스템은 선형 시스템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인데요. 자, yt는 x제곱 t라고 우리가 주어진 식이 있고요. 자, x3는 지금 위에서 한 것처럼 ax1 bx2의 합으로서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증명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y3t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y3t를 구하기 위해서는 x3의 제곱의 t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x3의 x3의 t의 전체 제곱을 구하게 되면, 자, 위에서 우리가 지금 약속한 x3 값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넣어주게 되면, 자, a제곱 x1 제곱 t 더하기 b제곱 x2 제곱 t 더하기, 자, 이제 이게 붙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y1t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ax1이라고 하는 것이 입력을 들어갔을 때는 지금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ax1이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자, 그것에 대한 출력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a 곱하기 y1t가 돼야 되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a의 x1 제곱 t가 나와야 되고, 자, x2에 b라는 가중치가 붙게 되면 지금 b의 x 제곱 t, 여기 2가 빠졌네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합이 나와야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형 시스템의 결과와 동일하게 되는데, 지금 이 결과가 사실은 얘랑 같은 거고요. 이것과 같은 것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실제로 구한 이 결과와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형 시스템이 아니다.
즉 비선형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직선행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지금 이제 곡선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비선형 시스템이다라는 것이 그냥 수식으로 봐도 이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이냐 이제 비선형 시스템이냐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제풀이 방법을 좀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뭐 우리가 연속 시간을 2번 다뤘으니까 이제 이산 시간도 한번 다룬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산 시간과 관련된 걸 갖고 오긴 했는데, 연속 시간이나 이산 시간이나 뭐 선형성과 관련해서는 둘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일단 선형성이 아니다라는 거 느낌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플러스 3이 더해져 있죠. 자, 선형 시스템은 입력이 0일 때, 자, 출력이 0이어야지 선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것만 딱 봐도 이것은 선형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정의에 입각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풀어봤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그 값과 여러분들이 이 식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서 넣었을 때 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 뭐 한글로는 이제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제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에서 나오듯이 이제 뭐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뭐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시점에 우리가 시스템을 보더라도 동일한 성질을 갖다가 유지하는 시스템을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이제 풀었으면 뭐냐면요. 제가 제 앞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를 파악해서 뭐 이 시스템의 특성을 갖다가 제가 나타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내가 뭐 오늘 측정하고 내일 측정하고 모레 측정해도 항상 같다라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 측정한 것을 내가 결과로서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오늘 측정했을 때 다르고 내일 또 다르고 모레 또 다르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시스템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기를 쓰듯이 이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야지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상적인 시스템을 다룬다고 했을 때 그 이상적인 시스템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내일도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동작하겠거니 라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자, 요 개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한번 이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동일한 입력이 서로 다른 시각에 동일한 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 그 출력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오늘 1이라는 입력을 시스템에 넣었을 때 출력이 2가 나왔다고 한다면 시간은 달라집니다. 내일 내가 1이라는 입력을 넣어도 출력은 2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입력이 들어가면 시간에 상관없이 내가 이 시스템을 파악하는 시점에 상관없이 항상 출력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겁니다. 지금 인풋을 갖다가 입력을 xt라고 이제 넣었을 때 그것이 이제 출력이 yt라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t0라고 하는 것이 t0만큼의 이제 타임 시프트인 거죠. 그렇죠? 자, t0만큼 이제 타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자, 결과 출력도 t0만큼의 타임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 위에 써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이제 수학적인 약속입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풀었으면 xt의 입력에 대한 출력이 yt일 때 임의의 시간 t0에 대하여 지금 자, 입력을 우리가 뭐 넣어주는 시간이 달라진 거죠. 자, 입력을 넣어준 시간이 달라졌고, 자, 그러니까 시점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원래 t라는 시간에서 했던 것이 t0만큼 시프트 되어서 t-t0의 시간에서 지금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출력도
t0만큼의 쉬프트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시스템의 결과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시간에 측정을 해도 그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혹은 같은 성질을 보여준다. 시스템이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뭐 시변, 이게 타임 베어링 시스템이 될 거고요. 타임 베어링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자,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실험에 의한 결과가 그 실험을 한 시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 결과를 우리가 일기 쓰듯이 기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도 어렵다. 라는 것이 지금 타임 베어링 시스템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상적인 시스템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 시스템,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뭐 이것 관련해서 이제 예제를 몇 개 이제 풀어볼 텐데요. 자, 뭐 대부분 이제 증명과 같은 예제들입니다. 지금 이제 yt는 뭐 x제곱 t라고 하는 이제 수식이 주어졌고, 자, 지금 여기 주어진 이 시스템이, 자, 우리가 시스템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시스템이 주어진 거고, 이 시스템이 타임 베어링인지 아니면 타임 인베런트인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예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정의에 입각해서, 자, h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전달함수라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거고요. 자,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혹은 이제 시스템 펑션이라고 할 텐데 시스템 함수라고 할 텐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얘는 말 그대로 시스템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지금 h라고 하는 시스템에 x에 t-t0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간 겁니다. 자, 지금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의 입력으로서 x t-t0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에 대한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써 있는 얘는 xt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x 제곱 t가 나오는 거죠. 자, h의 xt는 자, x제곱 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정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지금 x의 t-t0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는 자, 그것에 대한 제곱의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y의 t-t0라는 우리가 출력을 갖기 위한 입력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t-t0만큼 그러니까 원래 t였던 지금 시점이 t-t0만큼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지금 시점 변환이 된 겁니다. 자, 원래는 지금 yt equal x 제곱 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진 시켰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시점 변환이 돼서 t 마이너스 t0의 시점에서는 x 제곱의 t 마이너스 t0라고 되는 거죠. 뭐 제곱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지금 위에 써 있는 얘랑 같으면 이 시스템은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바뀌어도 지금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력을 우리가 시점을 바꿔서 넣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시점을 바꿔서 그냥 봤을 때나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얘는 지금 우리가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시스템에 이런 입력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가 지금 시점을 우리가 옮겨서 봤을 때와 동일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요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을 갖다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게 될 이제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자, 이제 다음 예제는 yn equal 이제 nxn 이라는 것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의에 입각해서 이제 시스템 함수를 갖다가 놓고 그 시스템의 입력이 x에 n-n0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스템 입력이 자, 여기는 지금 시스템의 입력이 xn이 들어간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시스템의 입력이 xn-n0가 들어갔다라고 봤을 때 그때의 출력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y의 n-n0를 얻기 위해서는, 자, y의 n-n0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보는 시점을 우리가 n0만큼 다 시프트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n도 n0만큼 시프트 돼야 되고, 여기 앞에 붙은 n도 n0만큼 시프트 되어야 되고, 얘도 n0만큼의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 출력에 있는 것도 n0만큼 시프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수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n0만큼 시프트, 그 다음에 여기 x의 입력을 우리가 측정하는 시점도 n0만큼 시프트 된 시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위와 아래가 지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죠. 그러면 이것은 자, 타임 베어링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 아니라 타임 베어링 시스템인 겁니다. 자, 이게 처음 해볼 때는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좀 기계적으로 안에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타임 인베런트, 타임 베어링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타임 베어링 시스템과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을 이제 구별할 줄 아는 게 우선은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해가 다 돼서 그 내면적인 의미까지 다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어쨌든 급한 것은 타임 베어링 시스템과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을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내면적인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 기계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갖다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넣어서 문제를 풀었을 때 타임 베어링과 타임 인베런트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타임 베어링 시스템이고요.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세 번째 예제는, 자, yt는 xt의 코사인 2파이, 그 다음에 10의 6승 t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 h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을 놓고 거기에 입력을 x의 t-t0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xt 대신에 x의 t-t0라는 입력을 넣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얘가 입력입니다. 그렇죠? xt라는 게 입력이고, 그럼 얘는 뭐냐는 건데, 얘는 지금 상수입니다. 자, 이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입력은 xt고, 지금 얘는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지금 입력이 xt-t0로 바뀐 거고요. 그렇죠? 자, xt라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xt-t0라는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지금 이만큼의 상수가 다시 곱해진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자, y의 지금 t-t0, 그러니까 t0만큼의 시점 이동을 했을 때, 타임 시프트를 했을 때는 x 안에 있는 이 t도, 여기 있는 이 t도 지금 타임 시프트를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붙은 얘도 타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t-t0 곱하기 코사인, 자, 2파이 10의 6승 t-t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뭐 딱 보면 아시겠지만 위아래가 서로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도 타임 베어링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연습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제로 문제를 풀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외에 추가로 이제 과제가 더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메모리와 관련된 얘기고요. 처음에 이제 메모리 리리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메모리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뭐 앞서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뭐 저장 혹은 이제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뭐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메모리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메모리 리리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얘는 저장 기능이 없습니다. 자, 저장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 축적되었던 결과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현재 시점의 입력 혹은 결과만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출력이,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 출력이 동일 혹은 이제 현재 시간에만 관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시스템이냐 아니면 메모리 시스템이냐는 굉장히 구별하기 쉽습니다. 과거 시점이 껴있느냐 안 껴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력이 같은 시간에 입력에만 의존한다. 자, 그리고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
자, 메모리가 없으니까 그냥 뭐 입력이 바뀌면 출력이 바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력이 바뀌면 출력이 뭐 바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도 빠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메모리 리스 시스템입니다. 메모리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보면 특징이 다 자, N 혹은 T에만 관련되어 있죠. 자, 뭐 어딘가에 뭐 n-1이라든지 뭐 t-1이라든지 뭐 그런 게 써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항상 메모리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이제 보면 될 텐데, 자,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은 자, 출력이 동일 시간뿐만 아니라 자, 이겁니다. 과거에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과거 시점이 나오게 되면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얘는 메모리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지금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 n까지의 모든 값을 더한 거기 때문에 n 이전에 있는 과거의 값들을 다 더한다는 점에서 얘는 메모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기 여기 써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것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어쨌든 이제 과거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로를 배웠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커패시터나 인덕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수동 소자이지만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은 스토리지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장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저장이라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메모리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봅시다. 지금 보면 입력이 n-1만큼 자, 1만큼 지금 쉬프트가 되어 있죠. 자, 내가 지금 측정하는 결과를 보는 시점은 지금 n에 대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1만큼 쉬프트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이거는 1만큼 입력을 1만큼 딜레이 시켜주는 것이 지금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딜레이기라고 그러니까 지연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딜레이 시스템 혹은 지연기라고 하는 게 이것이고요. 자, 그리고 뭐 위에서 하나 이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YT는 XT, 그 다음에 Y는 XN이라는 것은 입력이 출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n-1까지 더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xn과 더해져서 지금 yn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과거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죠. 자, 얘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시그마 대신에 y의 n-1로 쓰고 거기에 xn이라고 하는 현재의 입력을 과거의 합 더하기 현재 입력을 더해서 지금 yn이라고 하는 출력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인버터블 시스템입니다. 뭐 사실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내용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가역 시스템의 뭐 인버터블 시스템 혹은 이제 가역 시스템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원톤 매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되었는데 그게 다시 원래 입력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으려면 이제 그 서로 이제 하나씩이 매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xn이라는 입력이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yn이라는 출력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인버스 시스템, 가역 시스템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 xn이라는 우리가 원래 이제 넣어줬던 이제 입력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xt라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자, yt equal ext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인 거고요. 이제 구체적인 시스템이 하나 나온 거고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yt가 되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xt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오기 위한 이제 인버스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게 되면 2분의 1 yt에 해당되는 시스템이 된다라는 것이고 자, xn이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n까지의 x의 값을 갖다가 지금 더한 겁니다. 자, 지금 시그마 LT에서 더한 거죠. 더한 것이고
자, 이것이 이제yn이라고 되었을 때 yn으로부터 xn을 갖다가 뽑아내려면 방금 이제 봤던 것처럼 yn에서 yn-1을 빼게 되면 자, xn이 되게 되겠죠. 자, 이거는 좀 잘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이 좀 나올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요건 좀 잘 봐뒀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비가역성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xn equal 0입니다. 자, 항상 0을 가지기 때문에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혹은 어디서부터 이 출력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스위치가 꺼진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인풋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t는 x제곱 t라고 하는 것은 x는 하나인데 지금 y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루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호가 결정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의 이제 입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커절 시스템이고요. 커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한국어로 한다면 인과성을 가지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인과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나타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시스템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특정 시간의 출력이 자, 그 시간을 포함한 과거의 입력에만 관계되는 것. 자, 특정 시간의 출력이 있는데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입력. 자, 과거의 입력에만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시간을 포함한 과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더하기 과거의 입력에만 관계되는 출력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입력의 현재와 과거의 값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자, 여기서는 인과 시스템이 아닌 게 되려면 미래에 대한 입력이 혹은 뭐 출력이 나오게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했을 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산 시간에서는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연속 시간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이산 시간에서는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인과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없는 시스템은 모두 인과적입니다. 당연하죠. 현재 시간에만 관계되는 시스템이 메모리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가 없는 시스템은 당연히 인과적인 거고요. 자, 어떤 시스템의 현재 출력이 미래의 입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자,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제 이산 시간에서는 우리가 미리 샘플링된 값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특정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 대비 이제 미래의 입력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스템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시스템의 현재 출력이 미래 입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제작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이고요. 자, non-causal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자, 출력이 자, 과거와 현재가 아닌 다른 미래 시점의 어떤 입력 값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게 non-causal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n이라고 하는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출력이 현재 시점. 그러면 지금 입력의 현재 시점도 n일 거고요. 근데 입력의 자, n 플러스 1의 시점은 우리가 미래인 거죠. 그래서 얘는 non-causal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yt는 x의 마이너스 t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실수하기 되게 쉬운데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우리는 왠지 과거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으면 왠지 과거 같은데 자, 여기서 만약에 t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t가 오히려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요 입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간, 입력이 나타나는 시간은 미래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non-causal 시스템으로 봐야 됩니다. 자, 요거 좀 항상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니어 시스템과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될 텐데 우리가 커절 시스템이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언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yn equal x의 2n인데요.
당연히 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이면 그것의 2배가 곱해진 형태니까 n이 양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미래의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스템의 이제 마지막 이제 성질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제 스테이블 시스템, 이제 언스테이블 시스템을 이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안정성이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이제 불안정한 시스템이냐인데, 자, 안정성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제한된 입력 값이 시스템에 인가되고 그 출력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값이 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뒤에서 뭐 다시 나올 게 이제 제한된 입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bounded input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bounded input이 들어갔을 때, 자, 유한한 출력, 그러니까 bounded output이 나오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작은 입력을 넣었는데 그게 무한대로 발산해 버린다면 당연히 안정적인 시스템이 아니겠죠. 그래서 자, 내가 유한한 입력을 넣어주면 출력도 유한한 출력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안정성을 가진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자, unstable 시스템이라면은 지금 그것에 반대되는 거겠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작은 입력을 넣어줬는데 출력이 무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ounded input을 넣어줬는데, 자, unbounded output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unstable 시스템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그려져 있는 이 A의 그림이 stable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B의 그림이 unstable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 이만큼 XT라는 힘을 줘서 각도를 이만큼 벌려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놓게 되면 이것이 점점 진자 운동을 하면서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은 이게 여기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정된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이 B의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던 것을 내가 약간만 힘을 줘도 그냥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그 힘이 뭐 내가 약간을 주던 아니면 그것의 2배를 주던 3배를 주던 상관없이 항상 결과는 쓰러집니다. 그러면 얘는 unstable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뭐 bounded input, bounded output이라고 이제 얘기하게 될 거고요. 이것에 대한 정의가 좀 약간 까다롭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게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리고 항상 이제 예외적인 그 상황을 찾아줘서 뭐 이게 이렇기 때문에 뭐 안정 시스템이 아니다, 아니면 안정 시스템이 맞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yt는 t 곱하기 xt라고 하는 지금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신호가 있으면, 자, 여기에 입력을 1을 넣었는데 출력이 t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입력 신호 xt에 무관하게, 자, 내가 분명히 입력 신호는 1을 넣었습니다. 1을 넣었는데 그것에 무관하게 지금 출력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unstable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리고 yt는 exponential xt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자, 이걸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unstable 시스템이냐 stable 시스템이냐를 갖다가 판단하라 그럴 때 지금 여기 보여준 예제처럼 보여주면 됩니다.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bounded input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지금 뭐 b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지금 범위를 정했고요. 그것이 무한대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xt는 당연히 유한한 값을 갖는 입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게 되면, 자, 무한대보다 작은 b값이기 때문에 지금 요 매그니튜드 절대값 취한 얘를 풀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얘가 이제 분모가 아니고 여기 지수승에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자, exponential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exponential의 b는 지금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yt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 이 exponential xt의 magnitude 절대값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얘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작거나 같죠? 그리고 자, 그게 다시 exponential b보다 작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정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그것은 무한대보다는 작기 때문에 자, yt는 결국 유한한 값을 갖는 결과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결론을 내게 되죠. 그래서 자, 이것은 안정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잘 보시면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지금 xt라고 하는 것이, xt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b보다 작은
그리고 그 b는 유한한 값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 바운드드 인풋을 넣어주는 겁니다. 유한한 입력값을 넣어준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풀어쓰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마이너스 b부터 b 사이에 있는 값을 갖게 되는 xt, 자, 유한한 값을 갖게 되는 xt를 넣어주게 된 거고, 자, 이것을 우리가 원래 식에 대입해 주게 되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b,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b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자, 그게 결국은 yt가 되는 겁니다. 자, xt 대신에, 자, 지금 xt라는 입력을 넣어줬고, 그거 대신에 지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가 나온 거잖아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yt 값과 같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자, y의 t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문제 위에 쓴 것에 의해서 익스포넨셜의 xt의 절대값과 같게 되는데, 그것은 항상 얘보다는 같거나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정의에 의해서, 아니면 혹은 이 풀이에 의해서 익스포넨셜의 b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정했던 것처럼, 자, 무한대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 유한한 출력을 갖는 스테이블 시스템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장과 관련된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1장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펄스나 유닛 스텝 펑션을 넣어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호를 갖다가 뭐 우리가 원하는 그 계산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제 사이노소이드 형태로 바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익스포넨셜 형태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직교좌표계를 그대로 쓰기도 하죠. 자, 일단 직교좌표계를 쓰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신호에 덧셈과 뺄셈을 하는 경우에 이제 계산이 좀 쉽고요. 대신에 신호에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는 직교좌표계보다는 극좌표계나 이제 뭐 지수좌표계가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그 좌표계 변환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숙제가 나가 있긴 한데요. 좌표계 변환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다시 좀 설명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과 관련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후에는 사실은 익숙한 사람들은 좀 보지 않아도 되고요. 혹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기 좌표계 변환과 관련해서 혹은 이제 복소 평면과 관련해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니까 좀 꼭 봐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복소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물론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자, 복소수라고 하게 되면 복소수는 어떤 이제 물리량을 갖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왜 도입했냐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 2차원 평면상에 있는 어떤 점 혹은 데이터를 갖다가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 A, B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2차원 평면상에서 한 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복소 평면을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A 플러스 BI라고, 자, 덧셈 형태로서 하나의 식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2차원 평면상의 어떤 특정한 점을 갖다가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복소 평면이고, 자, 결과적으로는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것은 A, B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루는 뭐 직교좌표계, 그 다음에 뭐 지수좌표계, 그 다음에 이제 사이노소이달한 뭐 좌표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극좌표계 같은 경우에 그것이 결국은 나타내는 것은 2차원상의 어떤 한 점입니다. 혹은 2차원 평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점입니다. 자, 그러면 2차원 평면을 가정해야겠죠. 2차원 평면을 가정해야 되고, 자, 우리가 지금 보통은 이제 X축과 Y축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복소 평면이라는 것은 X축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실수 성분으로 얘기를 하고요. Y 성분을 갖다가 지금 허수 성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어떤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값을 A, B라고 한다면,
자, 실수축상에 매핑되는 값이 A, 그 다음에 허수축상에 매핑되는 값이 B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 지금 이제 정사형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제 뭐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X축상에서 이 점의 X축상의 성분을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 점의 Y축상에서의 성분을 정사형, 그러니까 Y축상에서의 정사형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A와 B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복소수로 표현하면 A 플러스 BI가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직교좌표계입니다. 직교좌표계 A, B 혹은 A 플러스 BI로 표현하는 게 지금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점을, 여기 있는 이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직교좌표계 말고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 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또 다른 방법이 지금 보시면 자, 이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각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자, 이 점은 유일한 한 점으로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원점 0,0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자, A, B까지의 뭐 거리를 구한다라고 하면 자, 얼마 전에 이렇게 E클래스 게시판에도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거리는. 자, I를 제외한 지금 실수 성분과 허수 성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니까 계산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 R이라고 표현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타라는 값이 있고 지금 이 점이 있으면 이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좌표 복소 평면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반지름이 이만큼인 어떤 원을 뜻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반지름만 정의하게 되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원이 됩니다. 이런 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 원상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점을 갖다 표현하고 싶으면 자, 이 각도를 같이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약속은 이 각도는 항상 X축으로부터 X축의 양의 성분으로부터의 각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뭐 반지름 따로 혹은 이제 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따로 그다음에 각도 따로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의 식으로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수좌표계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한 거고요. 지수좌표계에서는 자, 지금 반지름에 해당되는 요 거리를 갖다가 앞에 써주고 익스포넨셜의 j 자, 세타 혹은 우리가 이것의 신호를 xt라고 하게 된다면 r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자, 각도의 xt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xt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주의 2,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을 그었고 그리고 x축의 양의 성분과의 사이에 낀 각을 얘기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아크 탄젠트, 결국은 아크 탄젠트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세타를 정의할 때 세타는 뭐 아크 탄젠트 지금 값을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뭐 탄젠트 역함수 혹은 A 탄젠트, 아크 탄젠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타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R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세타라고 하는 값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많이 봤던 게 R이 안 붙어 있는, R이 1인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J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얘가 가진 특징은 항상 뭐냐면, 자, 각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에서 어떤 점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달라지지 않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반지름이 항상 1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뭐 어떤 값이 곱해지고 뭐 할 때 얘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를 취하게 되면 이게 복소수고 매그니튜드를 취하게 되면 매그니튜드는 항상 1이라는 겁니다. 자, 오일러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얘에 대한 오일러 공식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한 결국 매그니튜드 값은 지금 익스포넨셜 j 세타에 대한 매그니튜드 값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의 자, 루트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수좌표계로 표현한 것이고요. 자, 극좌표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폴라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었고, 자, 극좌표계는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얘도 컨셉은 똑같습니다. 지수좌표계랑 반지름과 혹은 원점으로부터 그 특정 점까지의 거리와 각도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r 세타로 표현하는 게 극좌표계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점에 대한 표현인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딱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항상 좀 습관을 들여서 복소평면을 갖다가 표시하고 그 복소평면상에서 이것이 뭐 반지름이 얼마, 그리고 뭐 각도가 얼마, 그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서 이 점이 어디인지 혹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좀 그림으로써 파악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게 3주차 이제 첫 번째 강의가 될 거고요. 1장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주차 두 번째, 그러니까 목요일 날 강의는 이제 이 클래스를 통해서 미리 공지한 것처럼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질문이 없으면 뭐 안 들어와도 되고요.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제가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 그 링크를 보내게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서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과 관련된 내용을 완전하게 좀 이해를 하고 나서 자, 2장부터는 이제 연속 시간과 이제 이산 시간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신호의 특성, 그리고 이제 뭐 풀이의 급수, 그 다음에 풀이의 트랜스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1장에서 내용을 이제 숙지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고조파, 이제 하모니컬리 릴레이티드 된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표현했던 그것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을 해서 2장부터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목요일 날은 우리가 그러니까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온라인 실시간 강의 때 제가 특별히 어떤 강의 자료를 준비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면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